11. 로비로 나가면서 불현듯 제인 갤러의 생각이 다시금 내 뇌리에 떠올랐다. 일단 머릿속에 그녀가 다시 들어오자 도저히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난 로비에 있는 구역질이 날 것같이 생긴 의자에 앉아 제인과 스트라드레이트가 에드빈키의 차 안에 앉아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스트라드레이트가 그녀와 끝까지 가지 않았다는 건 확실했다. 제인이 어떤 아이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난 그녀를 잘 알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체크를 두는 것 말고도 제인은 운동이란 운동은 모두 다 좋아했다. 그 긴 여름방학 동안 우리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쳤고 오후에는 골프를 쳤다. 그러면서 그녀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정말 친밀한 관계였다. 육체적으로 그런 관계라는 것이 아니라 거의 온종일 붙어 있었다는 뜻이다. 한 여자를 알아가는데 꼭 성적인 부분이 필요한 건 아니었다. 내가 그 애를 처음 만난 건 제인의 집에서 키우던 도베르만 때문이었다. 그 개가 우리 집 정원에 들어와 번번이 실례를 해놓고 갔기 때문에 우리 엄마가 아주 화를 냈던 것이다. 엄마는 제인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엄청나게 따지셨다. 우리 엄마는 따질 만한 일은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으니까 말이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이틀 뒤에 난 제인이 클럽의 풀장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인사말을 건넸다. 그 애가 우리 옆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지만 그때 제인은 굉장히 쌀쌀맞게 굴었다. 그래서 그녀의 개가 어디에서 실례를 하든지 간에 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장시간 설득해야만 했다. 개가 우리 집 거실에 들어와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까지 말했을 정도였다. 어쨌든 그 이후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다. 바로 그날 오후에 난 제인과 함께 골프를 쳤다. 그 애는 공 8개를 잃어버렸다.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8개였다. 그 애가 눈을 똑바로 뜨고 공을 칠 수 있게 만드는 데만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다. 그렇지만 내 덕에 그녀는 골프를 꽤 잘 치게 됐다. 난 골프를 꽤 잘 치는 편이었으니까 말이다. 내가 몇 타 만에 한 바퀴를 도는지 말해준다고 해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다. 한 번은 단편 영화에 출연할 뻔했었는데 그때는 마지막 순간에 마음이 변해버렸다. 나처럼 영화를 싫어하는 인간이 영화에 출연한다면 그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싶어서였다. 제인은 이상한 아이였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아주 예쁘다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그에게 푹 빠지고 말았다. 그 애는 변화무쌍한 입술을 가지고 있었다. 말을 하다가 흥분되는 일이 있으면 입술을 50까지도 넘는 방향으로 움직이곤 했다. 그것도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부분 중 하나였다. 그런 입술을 가만히 다물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언제나 약간이라도 벌어져 있었다. 특히 골프채를 휘두르거나 책을 읽을 때는 그 애는 언제나 책을 읽고 있었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책을 읽었다. 시도 많이 읽었고 엘리의 야구 미트에 씌어있는 시들도 보여주었는데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보여주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제인은 엘리를 만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때까지 여름을 케이프 코드에 보내다가 그의 처음으로 메인으로 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난 엘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그 애는 내 얘기들을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었다. 우리 엄마는 제인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제인과 그녀의 엄마가 우리 엄마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거라 생각하셨던 것이다. 엄마는 그 모녀와 자주 부딪혔던 모양이다. 왜냐하면 제인이 엄마와 함께 라살럭 컨버터블을 몰고 시장에 다니곤 했기 때문이다. 우리 엄마는 제인이 전혀 예쁘지 않다고 생각하셨다. 그렇지만 내게는 예뻐 보였다. 난 그런 형의 얼굴이 마음에 들었다. 그날 오후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가 제인과 내가 끌어안을 뻔했던 유일한 순간이었다. 토요일이었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다. 난 그녀의 집에 있었다. 제인의 집에는 커다란 스크린으로 막아놓은 베란다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체크를 두고 있었다. 그때 그녀가 킹을 뒷줄에다가 늘어놓고 전혀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끔씩 놀리고 있었다. 그렇다고 제인을 심하게 놀렸다는 건 절대로 아니다. 정말 제인을 놀리고 싶지는 않았다. 평상시에 기회만 있으면 여자애들을 놀리는 낙으로 지냈던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웃긴 일이다. 나는 좋아하는 여자애들을 보면 놀리고 싶지가 않았다. 하지만 여자들이란 종종 놀림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실 그렇다는 건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사귀면서 놀리지 않았던 상대들에게 새삼스럽게 놀린다는 건 힘들기 마련이다. 어쨌든 그날 오후 제인과 나는 끌어안을 뻔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하자면 그때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있었고 밖에는 비가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의 엄마와
재혼한 술주정뱅이가 나타나 담배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난 그 작자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말을 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인간으로 보였다. 인간성이 아주 최악인 놈이었다. 어쨌든 제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담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고 해도 대답하지 않을 참이었다. 그러자 그 인간이 다시 한번 물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결국 그 남자는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난 제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게임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뚝 체크판 위로 떨어졌다. 빨간 네모칸 안에 떨어진 것이다. 지금도 그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녀는 그저 손가락으로 눈물방울을 문질러 버렸다. 왜 그러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내 마음도 같이 아팠다. 그래서 나는 그녀 옆으로 갔다. 그녀가 약간 옆으로 붙어 앉고 난 그 옆에 앉았다. 그의 무릎 위에 앉아있는 것 같은 모양새였다. 그때부터 제인은 본격적으로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난 그녀에게 키스하기 시작했다. 눈에서부터 코, 이마, 눈썹, 귀에도 키스했던 것 같다. 입술을 제외한 그녀의 얼굴 모든 곳에 키스했다. 그 애는 입술에 키스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다. 어쨌건 우리는 그의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있었다. 잠시 후 그 애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빨간색과 하얀색이 섞인 스웨터를 입고 나타났다. 난 그녀의 모습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다. 우린 영화를 보러 갔다. 가는 길에 크다이 씨가 그에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았다. 크다이는 그 주중뱅이의 이름이었다. 그 애는 아직 어렸지만 멋진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난 크다이란 놈이 무슨 짓이라도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그때 그녀가 왜 그랬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떤 여자들의 경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우리가 끌어안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애가 냉정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인은 그렇지 않았다. 이를테면 난 그 애와 늘 손을 잡고 다녔었다. 대수롭지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녀와 손을 잡으면 기분이 무척 좋았다. 대부분의 여자아이들은 손을 잡으면 죽은 듯이 가만히 손을 맡겨두거나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듯 쉴 새 없이 꼼지락거리곤 한다. 하지만 제인은 그러지 않았다. 영화를 보러 가면 극장에 들어가는 즉시 손을 잡는다. 그러고는 영화가 끝날 때까지 손을 놓지 않는 것이다. 전혀 움직이거나 손의 위치를 바꾸는 일은 없다. 제인과 함께 있으면 손이 땀에 젖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그냥 기분이 좋다는 느낌 말고는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정말 그렇다. 그러고 보니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다. 한 번은 영화를 보면서 제인이 날 깜짝 놀라게 만든 적이 있다. 뉴스 영화인지 뭔지가 하고 있을 때였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손이 내 목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그건 제인의 손이었다. 약간 우스꽝스러운 일이기는 했다. 그 애는 아직 어렸고 남자의 목 뒤에 손을 집어넣는 건 적어도 25이나 30살 정도로는 되는 여자들이 남편이나 어린 자식들에게 하는 행동이었다. 나도 꼬마 여동생인 피비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 애처럼 어린 여자애가 그런 일을 했으니 기절할 정도로 놀라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어쨌거나 나는 로비에 있는 구역질 날 것처럼 생긴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이런 생각들을 했다. 제인에 대한 생각, 스트라드레이트와 그 애가 에드벙크의 차 안에서 같이 있었다는 생각만으로도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그녀가 스트라드레이트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첫걸음을 내딛게 만들지는 않았을 테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 기분은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입에 담고 싶지도 않지만 말이다. 이제 로비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장녀처럼 보이던 금발머리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이곳에서 벗어나고픈 충동이 들었다. 너무나도 울적했다. 자고 싶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다. 그래서 난 방으로 올라가 코트를 걸쳤다. 그러고는 다시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아직도 변태들이 그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하지만 방마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택시를 잡았다. 기사에게 어니 클럽으로 가자고 말했다. 그곳은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나이트 클럽으로 형인 DB가 변절해서 헐리우드로 가기 전에는 자주 들르곤 했던 곳이다. 예전에 가끔 나를 같이 데리고 오기도 했었다. 은희는 몸집이 뚱뚱한 흑인으로 피아노를 연주한다. 상대가 상류층이나 명사가 아니면 상대도 하지 않는 지독한 속물이다. 그렇지만 피아노 연주만큼은 끝내준다. 정말 기분 나쁠 정도로 잘 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다는 말밖에는 할 수 없다.
난 그의 연주를 좋아하긴 하지만 때로는 피아노를 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한다. 왜냐하면 상류층이 아니면 상대도 하지 않는 그 인간처럼 음악도 그렇게 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다. 12. 내가 탄 택시는 정말 낡았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과자 부스러기까지 버려서 불길하게 짝이 없었다. 이상하게도 밤늦게 어디 가려고만 하면 항상 이렇게 지저분한 차만 걸린다. 더 나쁜 건 토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거리는 지나치게 한산하고 조용했다. 이렇게까지 길에 사람이 다니지 않는 것은 본 적이 없었다. 가끔씩 남자와 여자가 서로 꼭 끌어안은 채 길을 건너고 있는 모습이나 깡패처럼 생긴 녀석들이 여자친구들을 끼고 한 무리 떼지어 지나가면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하이에나처럼 웃음을 터뜨리며 지나가는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뉴욕이란 곳은 누군가가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거리에서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부터 삽시간에 무시무시한 곳이 되어버린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 소리가 울리기 때문이다. 그것이 더욱더 사람을 외롭게 만들고 우울하게 느끼게 한다. 이럴 때 잠깐이라도 집에 돌아가서 피비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다. 그러다가 택시 기사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기사의 이름은 호이트로 이전에 탔던 기사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었다. 난 그가 어쩌면 오리들에 대해서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호이트 씨, 센트럴파크에 있는 연못을 지나가 본 적이 있으세요? 센트럴파크 남쪽으로 내려가면 있는 연못이요. 뭐라고 했죠? 연못이요. 아주 작은 연못이 있어요. 오리들이 살고 있는 곳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요. 오리들이 그곳에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 봄에 말이에요. 그럼 겨울이 되면 그 오리들은 어디로 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오리 말이에요.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누군가 트럭을 몰고 와서 오리들을 싣고 가버리는 건지 아니면 남쪽이나 어디 따뜻한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건지 말이에요. 호이트는 몸을 돌리고는 나를 쳐다보았다. 그는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인 것처럼 보였다. 그렇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소? 어째서 그런 멍청한 일까지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알았어요. 내시지는 마세요. 그는 화가 난 것처럼 보였다. 누가 화를 냈다고 그러는 거요? 화나지 않았어요. 난 그에게 말을 거는 일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 정도 일로 화를 내는 사람이면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다. 호이트는 다시 몸을 돌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물고기들은 아무 데도 가지 않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지. 그러니까 저 연못 속에 그대로 있을 거요. 물고기라 그건 다르잖아요. 물고기는 다른 문제입니다. 전 오리에 대해서 말한 건데요. 뭐가 다르다는 거요? 아무것도 다른 것 없소. 호이트가 말했다. 그는 무슨 말을 해도 화가 난 것처럼 들렸다. 물고기들을 생각해봐요. 오리가 문제가 아니라 겨울에는 물고기들이 더 문제요. 제발 생각이란 걸 좀 해보시오. 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1분쯤 지나 내가 다시 말했다. 맞아요. 그럼 연못에 얼음이 얼고 사람들이 그 위에서 스케이트를 타면 물고기들은 어떻게 지내는 걸까요? 호이트는 다시 한번 나를 향해 돌아보았다. 물고기들이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소? 그는 나를 보고 소리질렀다. 물고기들은 계속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라니까. 내 참. 얼음이 얼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단 말입니까? 물고기들이라고 해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을 텐데요. 누가 무시를 한단 말이요? 아무도 무시하지 않아요. 호이트가 대답했다. 그는 지나치게 흥분했기 때문에 택시같이 못되라도 들이받을까 걱정되었다. 물고기들은 얼음 속에서 그냥 사는 거요. 그게 물고기들의 법칙이요. 얼음이 얼어도 겨울 내내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낸다는 거지. 그래요? 그렇다면 물고기들은 뭘 먹고 살죠? 얼음이 단단하게 얼어있다면 헤엄을 치지도 못할 거고 먹을 걸 찾을 수도 없을 텐데요. 물고기들의 몸이 있잖소.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지? 물고기들의 몸은 얼음 속에 있는 해초나 쓰레기 같은 데서도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요. 내내 작은 구멍 같은 걸 열어놓고서 거리로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거란 말이요. 그게 물고기들의 생리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가 몸을 돌리더니 다시 한번 나를 쳐다보았다. 그런 것 같네요. 난 말을 끊었다. 택시가 어딘가에 충돌이라도 하지 않을까 무서웠다. 더군다나 이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과는 더 이상 토론을 한다 해도 전혀 즐겁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적당한 곳에 차를 세워놓고 술이나 같이 한잔 하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물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난 그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라고 추측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그는 꽤 좋은 사람이었다. 재미있는 사람이기도 했고 말이다. 술 마실 시간 같은 건 없어. 댁은 대체 몇 살이나 먹어서 왜 집에 가서 쉬지 않는 거요? 피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희 클럽 앞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했다.
호이트는 다시 물고기 문제를 꺼냈다. 그 문제가 아직까지도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모양이다. 이봐요. 손님이 만약 물고기라면 대자연이 그쪽을 보살펴주지 않을 것 같소? 겨울이 되기만 하면 물고기들이 죄다 얼어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럼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됐어요. 호이트가 말했다. 그러고는 총알처럼 사라져버렸다. 그 사람은 이제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다. 내가 한 말은 전부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으니 말이다. 시간이 꽤 늦었는데도 어니 클럽은 북적거리고 있었다. 대부분이 고등학생이거나 대학생이었다. 펜시보다 일찍 크리스마스 휴가에 들어간 학교가 많은 모양이었다. 코트를 벗어서 맡기기도 어려울 만큼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렇지만 그에 반해 꽤 조용한 편이었다. 어니가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가 피아노 앞에 앉기만 하면 어딘지 모르게 성스럽게 여기는 분위기였다. 그만큼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나 말고도 3명 정도가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은희가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려고 모두들 발 뒤꿈치를 들고 있었다. 피아노 앞에 커다란 거울을 붙여놓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그가 연주를 하는 동안 얼굴이 잘 보이도록 해놓았다. 그가 연주하는 동안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의 커다란 얼굴만이 보일 뿐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그가 연주하고 있던 노래의 제목이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그 곡이 무엇이든 간에 은희의 연주는 정말 역겨웠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자신의 연주를 듣고 있는 청중들 앞에서 과시하듯이 고음을 칠 때는 웨이브를 넣어서 치면서 듣기 괴로울 만큼 잡다한 기교를 부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더 과관인 것은 은희의 연주가 끝났을 때 청중들의 반응이었다. 정말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사람들은 모두 미쳐 있었다. 정말 전혀 웃기지도 않는 영화를 보면서 하이에나처럼 낄낄거리는 바보들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내가 만약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배우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더 끔찍한 일일 것 같다. 저들이 내게 박수갈채를 보내오는 것조차 싫을 것이다. 사람들이란 늘 별것도 아닌 일에 박수를 치곤 하니 말이다. 내가 피아노 연주자라면 난 옷장 속에 들어가 연주할 것이다. 어쨌든 은희가 연주를 끝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열광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기 시작했다. 은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억지로 꾸민 것이 분명한 정중한 답례를 했다. 마치 자기가 대단한 피아니스트의 정말 겸손한 사람이라도 되는 듯이. 그건 정말 사기였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은희는 정말 속물이라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연주가 끝났을 때 그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자신의 연주가 제대로 된 것인지 틀린 것인지조차 알지 못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건 완전히 그의 잘못만은 아니다. 일부 저렇게 열렬히 환호를 보내고 있는 멍청이들의 책임도 큰 것이다. 기회만 생기면 어떤 사람이라도 망쳐버리는 족속들이니 말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다시금 기분이 엉망이 되면서 우울해지고 말았다. 생각 같아서는 코트를 다시 입고 호텔로 돌아가 버릴까도 했지만 시간도 아직 일렀고 도저히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다. 그제서야 간신히 자리로 안내되었다. 그런데 자리라는 게 벽 쪽에 붙어있는 데다 기둥 뒤에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게다가 아주 좁은 자리여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는 자리였다. 그리고 그 인간들은 절대로 비켜주지 않는 놈들이었다. 결국 내가 앉을 의자 위를 밟고 지나가야 했다. 난 스카치를 주문했다. 그건 차가운 다이키리, 럼주와 설탕, 얼음을 섞은 칵테일이라네. 차가운 다이키리. 다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술이었다. 6살짜리가 들어오더라도 어니 클럽에서는 술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은 아주 어둡기도 하지만 아무도 내가 몇 살인지 신경 쓰지 않았다. 심지어 여기 앉아서 마약을 한다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내 주위에는 온통 을간애들 뿐이었다. 농담하는 게 아니다. 내 왼편에 있는 작은 테이블, 실제로는 내 머리 위쪽에 붙어있는 자리에는 아주 웃기게 생긴 남자와 또 웃기게 생긴 여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내 또래이거나 약간 나이가 많은 정도로 보였다. 정말 웃겼다. 두 사람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은 술을 빨리 마셔버리지 않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달리 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날 낮에 본 프로 풋볼 경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경기 내용을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해 주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지겨운 인간이었다.
같이 있던 여자는 풋볼 게임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게 분명했지만 그 여자는 남자보다 더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듣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다. 정말 못생긴 여자들은 세상 살기가 힘들다. 난 때때로 그런 여자들이 너무 안 됐다는 생각을 한다. 그런 때는 도저히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다. 특히 그런 여자 앞에서 멍청한 녀석이 풋볼 시합 이야기나 하고 있을 때는 말이다. 내 오른쪽 테이블에서 오가는 이야기는 더욱 심란했다. 그 자리에는 회색 플라넷 양복에 요란스럽게 보이는 격자무늬 조끼를 입고 있는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분위기로 보아하니 예일 대학생이 모양이었다. 아이비리그에 다니는 놈들은 모두 다 똑같았다. 우리 아버지도 내가 예일이나 프린스턴에 가기를 원하셨지만 죽어도 난 아이비리그에 있는 대학에는 가지 않을 것이다. 어쨌든 그 예일 대학생처럼 보이는 녀석은 대단한 미녀와 같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정말 예뻤다. 그리고 두 사람이 나누는 얘기는 좀 들어볼만 했다. 우선 둘 다 약간은 취해 있었다. 그 남자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녀를 만지작거리면서 자기 기숙사에서 아스피린 한 병을 전부 다 먹고 자살하려고 했던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같이 있던 여자는 계속 이렇게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어머 끔찍해라. 자기 하지마. 그만둬요. 여기서는 안 돼. 감히 누가 상상이나 하겠는가. 여자를 만지작거리면서 자살할 뻔한 남자의 이야기를 하는 그 꼴을 말이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그렇지만 확실히 나는 출발하기 직전의 경주마처럼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혼자 외따로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다. 그래서 난 웨이터에게 은희가 나와 같이 한 잔 마시지 않을지를 물어봐 달라고 말했다. DB의 동생이 와 있다고 전화를 하면서 말이다. 그렇지만 웨이터가 내 말을 제대로 전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런 데 있는 놈들은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제대로 전해주지 않는 법이니까 말이다. 갑자기 한 여자가 다가와 내게 말을 걸어왔다. 홀든 콜필드 아냐? 그녀의 이름은 릴리안 시먼스였다. 한때 형이랑 어울려 다녔던 여자다. 그녀는 엄청난 젖가슴을 가지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워낙 자리가 비좁다 보니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엉덩이에 무언가 찔리기라도 한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해군 장교와 같이 있었다. 이런 데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다 얘. 릴리안 시먼스가 말했다. 억지로 꾸민 인사말이었다. 너의 형은 어떻게 지내니? 가장 궁금했던 것은 그것일 것이다. 잘 지내요. 지금은 할리우드에 가 있어요. 할리우드라고?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서 뭘 하는데? 전 잘 몰라요. 아마 글을 쓸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형이 할리우드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형의 소설을 읽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이다. 이런 게 날 미치도록 화나게 만든다. 정말 좋을 거야. 릴리안이 말했다. 그러고는 같이 있던 해군 장교를 내게 소개해 주었다. 이름은 볼륨 중령인가 하는 그 남자는 누군가와 악수하면서 손가락을 40개가량은 부러뜨려야만 적성이 풀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 난 그런 인간들을 싫어했다. 혼자 있는 거야? 릴리안이 내게 물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지나가는 통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있었다. 그렇게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웨이터가 그녀가 비켜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웃긴 일이었다. 웨이터는 그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장교도 데이트를 하기는 했지만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도 그녀가 좋지 않았다. 그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녀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데이트할 상대가 없는 거야? 그녀가 물었다. 난 계속 자리에 일어나 있었지만 그녀는 내게 앉으라는 말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사람을 몇 시간이고 계속 세워놓을 여자였다. 예,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녀가 해군에게 말했다. 홀든, 그동안 훨씬 미남이 된 것 같아. 해군은 그녀가 통로를 막고 서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는 그만 자리로 가자고 말했다. 홀든, 우리 자리로 와. 술잔을 가지고 말이야. 릴리안이 말했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만나볼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가 내게 잘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내가 형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도록 말이다. 둘러대기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형을 만나면 내가 정오한다고 전해줘. 그리고 그녀는 가버렸다. 해군 장교와 나는 서로 만나서 반가웠다는 인사를 나누었다. 정말 환장할 노릇이다. 전혀 반갑지도 않은 사람에게 늘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같은 인사말을 해야 한다는 거 말이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그런 말들을 해야만 한다.
릴리안에게 누군가를 만나러 가야 한다고 말해버렸기 때문에 그곳을 나오는 수밖에 없었다. 계속 거기서 어느 정도는 들어볼 만한 은희의 연주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게 됐다. 하지만 릴리스 시먼스와 해군 장교와 같이 앉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게 했다가는 끔찍하게 지겨울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나왔다. 코트를 걸치면서 미치도록 화가 나기는 했지만 말이다. 정말 사람들은 언제나 남의 일을 회방 놓곤 한다. 13. 호텔까지 돌아가는 길을 나는 걸어서 갔다. 무려 41블록을 말이다. 내가 걷고 싶어서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더 이상은 택시를 타고 싶지 않아서였다. 가끔은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귀찮은 것처럼 택시도 타기 싫을 때가 있는 법이다. 불현듯 가야 할 거리나 올라가야 할 높이에 상관없이 걸어야 할 때가 있다. 어렸을 때 아파트를 걸어서 오르내린 적이 있다. 12층에 살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눈이 왔던 것 같지 않았다. 거리에는 눈이 거의 쌓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날씨는 매섭게 추웠다. 그래서 난 주머니에서 빨간 사냥 모자를 꺼내서 썼다. 내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는 상관없었다. 심지어 귀마개까지 내렸다. 갑자기 펜시에서 내 장갑을 훔쳐간 놈이 누군지 궁금했다. 손이 너무 많이 시렸기 때문이다. 그 자식이 누군지 알았다고 한들 내가 무슨 일을 벌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겁이 많은 편이었으니까 말이다. 겁이 많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사실이 그랬다. 예를 들면 펜시에서 내 장갑을 훔쳐간 놈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아마 난 그 사기꾼의 방에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내 장갑 돌려주지 않을래? 그러면 그 나쁜 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한 순진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을 것이다. 장갑이라니? 그러면 난 옷장 같은 곳을 뒤져서 장갑을 찾아낼 것이다. 이를테면 드신 같은 데 숨겨놓은 걸 말이다. 난 장갑을 꺼내서는 그 놈에게 흔들어 보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럼 이건 뭐지? 그러면 그 사기꾼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얼굴을 지어 보이며 이렇게 말할 것이다. 처음 보는 거야. 그게 네 거라면 가져가면 되겠네. 나도 그런 거 가지고 싶지도 않으니까. 그러면 나는 아마 한 5분 정도 가만히 서 있을 것이다. 장갑을 손에 든 채 그 녀석의 턱이라도 한 대 갈기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면서 그놈의 턱을 부셔버려야겠다고 말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 그저 그렇게 서서 무서운 얼굴을 해 보이려고 애쓰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신랄하고 빈정거리는 투로 그 자식에게 욕을 퍼부어대고 있을지도 모른다. 턱을 날려버리는 대신 말이다. 내가 그렇게 욕을 해대면 그 자식은 아마 자리에서 일어나 내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봐 콜필드, 그럼 내가 도둑이라는 거냐? 그러면 나는 그래 그렇다 이 지저분한 도둑놈아 라고 말하는 대신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냥 네 드신에서 내 장갑이 나왔다고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럼 그놈은 내가 자신을 때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는 이따위로 말할 것이다. 똑바로 하자고. 그 말이 내가 도둑이라는 말 아니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아무도 도둑이라고 말한 사람 없어. 난 그냥 네 드신에서 내 장갑이 나왔다고만 했지. 그런 식으로 몇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결국 난 그놈을 한 대 휘려 갈기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 방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고는 어쩌면 화장실에 가서 담배를 물고는 거울을 보며 험악한 표정을 지어보곤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오는 내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다. 급쟁이라는 건 정말 재미없는 일이다. 어쩌면 난 겁이 많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잘 모르겠다. 어쩌면 약간은 겁이 나는 건지도 몰랐다. 아니면 장갑을 잃어버리는 것쯤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성격인지도 모른다. 문제는 어떤 걸 잃어버리더라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 엄마를 무척 화나게 만들곤 했다. 사람들 중에는 잃어버린 물건을 며칠이고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까지 난 무엇을 잃어버리든 전혀 찾으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내가 겁이 많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변명하는 건 아니다. 정말 그런 건 아니다. 겁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녀석의 턱을 날려버리고 싶다면 그 순간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난 그런 걸 별로 잘하지 못한다. 턱을 한 대 갈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창문 밖으로 밀어버리거나 그놈의 머리를 도끼로 잘라버리는 편이 훨씬 낫다. 난 주먹으로 싸움질하는 건 정말 싫다. 차라리 얻어맞는 게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그걸 좋아한다는 소리는 아니다.
하지만 싸우면서 주먹질을 할 때 제일 나를 두렵게 만드는 건 상대 녀석의 얼굴이다. 문제는 내가 다른 자식들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차라리 둘 다 눈을 가리고 싸우라면 나을 것 같다. 정말 우습지도 않은 걸 겁낸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무서운 건 무서운 거다. 난 지금 농담을 하는 게 아니다. 도둑맞은 장갑을 생각하다 내가 겁장이라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니 점점 더 절망스럽게 느껴졌다. 그래서 난 결심했다. 어딘가 들러서 술을 마셔야겠다고. 어니 클럽에서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을 뿐더러 마지막 잔은 그나마 다 마시지도 못하고 나왔다. 한 가지 내가 엄청나게 잘하는 일이 있다. 기분만 괜찮다면 밤새도록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 예전에 후턴에 다닐 때 레이먼드 골드파브라는 친구와 스카치 1파인트짜리를 사들고 예배당에 들어가 마신 적이 있다. 토요일 밤이라 그곳에서라면 아무에게도 들킬 염려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 녀석은 금세 취해버렸지만 난 아무렇지도 않았다. 술에 아랑곳 없이 좀 더 정신이 맑아졌을 뿐이다. 잠들기 전에 토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한 것이었다. 어쨌든 난 호텔로 돌아가기 전에 흐름해 보이는 술집을 찾았다. 들어가려는 순간 안에서 잔뜩 취한 남자가 2명 나오더니 지하철을 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중 한 사람은 쿠바인처럼 보였는데 내가 길을 가르쳐주는 동안 계속 지독한 악취를 내 얼굴에 뿜어대고 있었다. 그 술집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렸다. 결국 호텔로 들어오고 말았다.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그곳에는 마치 5천만 대의 씨가 꽁초를 모아놓은 것 같은 냄새가 나고 있었다. 정말 그랬다. 난 아직 자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것도 썩 기분이 좋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너무나도 우울한 일뿐이었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다. 그러다가 순식간에 큰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을 때 엘리베이터 보이의 말이 화근이었다. 혹시 재미 좀 보실 생각 있어요? 너무 시간이 늦지 않았다면 말이죠. 무슨 소리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난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다. 오늘 밤에 잠깐 놀아보지 않겠냐고요. 저요? 정말 바보 같은 반응을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런 식의 말을 걸어오는 건 처음이었기 때문에 난 당황했던 것이다. 손님 몇 살이나 됐죠? 엘리베이터 보이가 물었다. 그건 왜 묻는 거죠? 22살인데요. 그래요? 그럼 좀 즐겨도 괜찮지 않겠어요? 잠깐 할 거면 단돈 5달러면 되고 하룻밤은 15달러 주면 돼요. 그러고는 손목시계를 쳐다보았다. 정오까지를 말하는 거죠. 잠깐이면 5달러고 정오까지 같이 있으려면 15달러면 돼요. 좋아요. 이 일은 내가 정한 원칙에는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그때 나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만큼 우울한 기분이었다. 그게 문제였던 것이다. 기분이 좋지 않을 때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는 말이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잠깐이요, 정오까지요. 그걸 알아야 하거든요. 잠깐 하는 걸로 하죠. 좋아요. 어느 방에 묵고 계시죠? 난 열쇠에 달려있는 빨간색 번호표를 쳐다보았다. 1222호실이요. 난 이미 후회가 들기 시작했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알았어요. 15분 안에 여자를 보내드리죠. 그가 엘리베이터 문을 열었고 난 내렸다. 이봐요. 그 여자 예뻐요? 난 늙은 여자는 싫은데 내가 물었다. 그렇게 나이 많지 않아요. 그 점은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돈을 줘야 해요? 여자한테요. 이제 됐죠? 그가 문을 닫았다. 바로 내 코앞에서 말이다. 난 방으로 들어갔다. 머리에 물을 묻혀 보았지만 너무 짧은 머리라 빗질을 할 수가 없었다. 그 다음 입냄새가 나지는 않는지 살펴보았다. 담배를 줄곧 피고 된 데다가 어니 클럽에서 스카치를 마셨기 때문이다. 그걸 확인해 보려면 손으로 입을 막고 숨을 내쉰 다음 코로 그 냄새를 맡아보아야 한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지만 난 이를 닦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깨끗한 셔츠로 다시 갈아입었다. 매춘부 때문에 몸단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무슨 일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다.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았다. 성적인 흥분이 느껴지는 건 사실이었지만 어느 정도는 불안하기도 했다. 사실 난 동정을 지키고 있었다. 정말이다. 그동안 총각딱지를 떼버릴 기회가 몇 번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었다. 하려고 할 때마다 무슨 일인가가 일어나곤 했다. 예를 들어보자면 여자 집에 갔을 경우 같은 때는 그녀의 부모가 예정보다 일찍 들어온 적도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다른 친구의 차에 동석을 한 경우에는 앞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노상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특히 앞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뒤를 돌아다 보곤 하면서 말이다. 어쨌든 그렇게 무슨 일인가가 항상 있었다. 그렇지만 2번 정도는 거의 할 뻔했던 적도 있다. 특히 한 번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무언가가 잘못되었는데 그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장녀가 아닌 여자와 해보려고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여자들이 그만두라고 말을 하곤 한다. 물론 문제는 나한테도 있었는데 나는 정말 그만두어 버린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다. 상대방이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는지, 여자가 겁을 잔뜩 집어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일이 벌어졌을 때 모든 책임을 내게 떠넘기려고 그러는 건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난 그만둔다. 결국 문제는 내가 여자들을 안 됐다고 여기는 점이다. 대부분의 여자애들은 너무나도 바보 같기 때문이다. 잠시 동안 끌어안고 있으면 그 애들은 모두 정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성이라는 건 몽땅 날아가 버리고 흥분만 남는 모양이었다.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난 여자들이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둔다. 그 애들을 집에 데려다 주고 나서 그냥 하고 말 걸 후회하게 되지만 언제나 똑같이 그렇게 돼버리고 만다. 어쨌든 깨끗한 셔츠로 갈아입으면서 나는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다. 장녀였으므로 결혼할 때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늘 걱정이 되곤 했었다. 붙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세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드럽고 섹시한 남자가 등장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 이름은 무슈 블랑샤르로 지금까지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형편없는 책이었지만 그 블랑샤르란 남자는 정말 멋있었다. 그는 유럽에서 리베라에 있는 커다란 저택에 살면서 여가 시간에 하는 일이라고는 여자를 두들겨 패는 일뿐이었다. 정말 건달 같은 놈이었지만 여자들을 녹여버리는 재주가 있었다. 그 책에서 블랑샤르는 여자의 몸이란 바이올린과 같아서 제대로 연주하기 위해서는 훌륭한 연주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정말 생각할 가치도 없는 책이었지만 그 대목은 잊혀지지가 않았다. 어쨌든 난 결혼하기 전에 연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콜필드와 마법의 바이올린, 엉터리 같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사실 그렇게 엉터리라고만 볼 것도 아니었다. 그런 일을 잘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사실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찾아야 될 곳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을 것이다. 같이 잘 수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그 여자와도 브래지어를 벗기는 데만 1시간이 걸렸으니 간신히 벗겨냈을 때 그녀는 내 얼굴에 침이라도 뱉을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쨌든 난 장녀가 모습을 나타내기만을 기다리면서 방안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얼굴이 예쁜 여자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사실 그런 건 상관이 없었다. 그저 일을 무사히 마쳤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었다. 마침내 누군가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어줄 가다가 그만 바닥에 놓아두었던 가방에 걸려 무릎이 깨질 뻔하기도 했다. 언제나 이런 중요한 순간에 옷가방 같은 데 걸려 넘어지곤 한다. 문을 열자 장녀가 서 있었다. 모자도 쓰지 않은 채 폴로 코트를 입고 있었다. 염색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금발머리였지만 그다지 나이 들어 보이지는 않았다. 어서 오세요. 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당신이 모리스가 말한 분인가요? 그녀가 물었다. 그다지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목소리였다. 모리스란 엘리베이터 보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래요. 그럼 제가 맞습니다. 들어오세요. 차츰 나는 차분해지기 시작하는 걸 느꼈다. 정말 그랬다. 그녀는 코트를 벗고는 집어던지듯 침대 위에 걸터앉았다. 코트 속에는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책상에 딸려있는 의자로 가서 비스듬히 앉은 채 발끝을 올렸다 내렸다 흔들기 시작했다. 그러고는 다시 다리를 꼬으더니 이번에는 다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장녀인데도 아주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정말 그랬다. 그녀가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나이와 비슷해 보였다. 난 그녀 옆에 있는 큰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내밀었다. 담배는 안 피워요. 그녀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다.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들리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무언가를 권해주었는데도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않았다.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았다. 소개부터 하죠. 난 짐 스틸이라고 해요. 시계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내 이름이 뭔지 따위는 관심도 없는 모양이었다.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 말이요? 22살이요. 웃기는 소리 하네. 그 말이 재미있게 들렸다. 정말 어린아이가 하는 말 같았다. 장녀들이 흔히 말하는 망할 자식 같으니라든가 헛소리 그만해 같은 말 대신 웃기는 소리 하네라고 하니 말이다. 몇 살이지? 그녀에게 물었다.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녀는 정말 재치가 넘쳤다. 그나저나 시계 있냐고요? 그녀가 다시 내게 물었다.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 드레스를 머리 위로 올리더니 벗어버렸다. 그녀가 옷을 벗는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이상했다. 너무 갑자기 그랬기 때문이다. 여자가 머리 위로 드레스를 끌어올려 벗는 모습을 본다는 건 굉장히 흥분되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성적 흥분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않았다. 그런 자극보다는 좀 더 기분이 우울해지는 것을 느꼈다. 시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정말 기분이 이상했다. 이름이 뭐지? 내가 그녀에게 물었다. 지금 그녀가 입고 있는 거라고는 분홍색 슬립 뿐이었다. 이건 정말 사람을 당황시키는 일이었다. 정말 그랬다. 써니예요. 어서 시작하기나 해요. 그녀가 말했다. 잠시 나하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좀 유치한 것 같기는 했지만 도저히 그런 일을 할 기분이 아니었다. 그렇게 빨리 서둘러야 하나요? 그녀는 잠시 나를 미친 사람이라도 보는 듯 쳐다보았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모르겠어.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잠깐 동안 당신하고 잡담이라도 나누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그녀는 다시 책상 옆에 딸려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렇지만 내 제안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다. 다시 발을 까딱거리며 흔들기 시작했다. 정말 정서불안인 여자였다. 담배라도 한 대 피지 그래요? 난 그녀가 담배를 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말았다. 담배는 안 피워요. 이봐요. 그런 얘기 할 거면 빨리 하기나 해요. 난 할 일이 있어서 온 거니까. 이야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가 어떻게 하다 장녀가 되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다. 그렇지만 그 질문은 틀림없이 그녀에게 상처일 것 같았다. 그리고 그런 질문에는 대답도 해주지 않을 것 같았다. 뉴욕에서 태어난 거 아니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였다. 할리우드에서요. 그러고는 다시 일어나서 침대 위에 벗어놓았던 드레스를 집어들었다. 옷걸이 있어요? 드레스가 구겨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드라이 클리닝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물론 있죠. 일어나서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게 너무나도 기뻤다. 그녀의 드레스를 받아 옷걸이에 걸어 옷장 속에 걸어 놓았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웃긴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의 옷을 옷걸이에 걸어 놓을 때는 괜히 그녀가 서글프게 느껴졌다. 이 옷을 사러 가게에 들어갔을 때는 아마도 그녀가 장녀인 줄 몰랐을 것이다. 옷을 팔았던 재무는 아마 그녀가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사실이 내 기분을 우울하게 만들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난 다시 자리에 앉아 어떻게든 대화를 이끌어 나가보려고 애를 썼다. 그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닌 것 같았다. 매일 밤 이래요? 말하고 난 후에야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요. 그녀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다가 책상 위에 놓인 메뉴판을 들고 읽기 시작했다. 낮에는 보통 뭘 해요? 그녀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무척 마른 몸매였다. 잠자죠? 쇼를 보러 갈 때도 있고. 그러고는 메뉴를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어서 해요. 아직 아무것도. 이봐요. 오늘 밤은 별로 기분이 나지 않네요. 정말 온갖 일이 다 있었으니까. 진짜예요. 요금은 지불할게요. 그렇지만 하지 않아도 괜찮겠죠? 어때요? 정말 하고 싶지 않다는 게 문제였다. 사실은 성적인 흥분보다는 우울한 기분만 자꾸 들었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기분이 축 가라앉았다. 옷장에 걸어놓은 초록색 드레스도 그렇고 다른 것들도 모두 말이다. 더군다나 온종일 바보 같은 쇼나 보러 가서 앉아있곤 하는 여자와는 도저히 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정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마치 내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이었다. 무슨 문제 있어요? 문제 같은 건 없어요. 난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그냥 최근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요? 어디를 수술했는데요? 뭐라더라? 콜라비 코드는 16세기에서 18세기 초에 널리 쓰였던 건반 악기인데 여기에서는 주인공이 얼버무리기 위해 뜻과 관계없이 어려운 단어를 댄 것이다. 지도 모르면서 건반 악기 이름은 콜라비 코드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어디에 있는 거죠? 콜라비 코드 말이에요. 글쎄 정확하게 말하자면 척수관 안에 있다고 해야겠죠. 척수관 아래쪽 어딘가에 붙어 있는 데라고 하더군요. 정말이요? 힘든 수술이었겠네요. 그러더니 그녀는 내 무릎 위에 앉았다. 당신 귀여워요. 그녀는 나를 점점 더 긴장시켰다. 그래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아직 회복기라서요. 당신 영화에 나오는 남자하고 닮았어요. 그 배우 이름이 뭐였더라? 내가 누구 말하는지 알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모르겠는데. 그녀는 내 무릎에서 내려가려 하지 않았다. 알 거예요. 왜? 멜빈 더글러스하고 같이 나왔었는데 멜빈 더글러스의 동생으로 나왔던 배우 있잖아요. 보트에서 떨어졌잖아요. 누군지 알겠죠? 아니 모르겠어요. 난 영화를 자주 보는 편이 아니라서. 그러자 그녀는 슬슬 내게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노골적으로 말이다. 이러지 말아줄래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럴 기분이 아니에요. 수술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내 무릎에 앉은 채 정말 무서운 표정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봐요. 난 자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그놈의 모리스가 날 깨우러 왔어요. 당신이 만약 날 돈을 준다고 했잖아요. 정말이야. 돈은 충분히 있어요. 심각한 수술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리스 자식한테 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 무어라는 데를 수술했다면서?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지.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잠깐만 일어나줘요. 지갑을 꺼내야 하니까. 그녀는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지만 순순히 내 무릎 위에서 일어났다. 난 서랍장으로 가서 지갑을 가지고 왔다. 그러고는 5달러를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고마웠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5달러잖아요. 10달러를 줘야죠. 그녀가 일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게 분명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던 참이었다. 정말이었다. 모리스는 5달러라고 했어요. 그 사람 말로는 정오까지가 15달러고 잠깐이면 5달러라고 했어요. 잠깐이 10달러예요. 모리스는 5달러라고 했다니까. 미안해요 정말. 그렇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이게 다예요. 그녀는 좀 전에 그랬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고는 아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옷 좀 집어주겠어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겠죠? 그녀는 꼬마 유령 같았다. 가늘면서 작은 목소리인데도 사람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점이 있었다. 화장을 두껍게 한 덩치 좋은 늙은 창녀라고 해도 사람을 무섭게 만드는 글로는 그녀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할 것 같았다. 난 그녀의 드레스를 꺼내주었다. 그녀는 옷을 입고 침대 위에 벗어놓은 폴로 코트를 집어들었다. 그럼 잘 있어요, 못난 양반. 잘 가요. 난 그녀가 전혀 고맙지 않았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게 너무 기뻤다. 14. 써니가 떠나고 난 후 나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몇 대 피웠다. 날이 점점 밝아오고 있었다. 비참한 기분이었다. 얼마나 우울했는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난 엘리에게 큰 소리로 말을 걸었다. 가끔씩 너무나도 기분이 울적할 때면 이렇게 했다. 집에 가서 자전거를 가지고 와서 보비 펠런의 집 앞에서 만나자고. 보비 펠런은 메인주에 있을 때 바로 옆집에 살던 친구였다. 정말 오래전 일이다. 실제로 어느 날인가 나는 보비와 함께 자전거를 타고 새데리고 호수까지 가기로 했던 적이 있다. 도시락을 싸서 공기총도 가지고서. 그때만 해도 우린 어렸고 공기총으로도 뭔가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가 하는 얘기를 엘리가 듣고는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고 했다. 난 그때 엘리에게 너무 어리다면서 데리고 갈 수 없다고 말했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기분이 많이 울적해질 때면 엘리에게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좋아, 집에 가서 자전거를 가지고 보비 집 앞으로 와. 빨리 갔다 와, 어서. 그렇다고 그때 내가 엘리를 아무데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건 아니다. 도리어 늘 데리고 다녔었다. 그런데 그날만은 데리고 가지 않았다. 같이 가지 못했다고 엘리도 화를 내지는 않았다. 그 애는 어떤 일에도 화를 내는 법이라고는 없었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우울할 때면 그 생각이 나곤 하는 것이다. 결국 나는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다. 순간 기도를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다. 내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마다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무신론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좋아했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도저히 좋아할 수가 없다. 예를 들자면 12제자 같은 것. 사실 난 그 제자라는 사람들이 정말 싫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을 뜯어먹고 살았던 군 식구에 불과했으니까 말이다. 제자랍시고 그 사람들이 한 일은 예수님을 끌어내린 것밖에 없다. 도리어 12제자보다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성서에서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무덤 속에 살면서 돌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는 미친 사람이다. 그 가련한 사람이 12제자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다. 후턴 고등학교에 다닐 때 한층 아래방에 살던 아스 차일드라는 아이와 이 문제로 몇 번이나 논쟁을 벌인 일이 있었다. 그 친구는 퀘이크 교도로 온종일 성경만 읽는 아이였다. 그는 아주 착한 아이였으며 나도 참 좋아했던 친구였다. 하지만 성경의 내용에서만큼은 많은 부분에서 절대로 의견의 일치를 볼 수 없었다. 특히 12제자에 대해서 그랬다. 그 친구 말로는 내가 12제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예수님도 좋아할 수 없을 거라는 것이다. 예수님이 뽑으신 제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냥 임의대로 아무나 뽑은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예수님에게는 제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할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시간이 없었던 건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차일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다. 그때 난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자살한 뒤에 지옥에 갔을 것 같으냐고 물었었다. 그러자 그 애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대답했다. 그것이 내가 그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었다. 난 예수님이 유다를 지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데 $1000라도 걸 수 있다고 했다. 물론 내가 $1000를 가지고 있을 때 얘기지만 말이다. 다른 제자들이었다면 누구라도 유다를 지옥에 보냈을 것이다. 최대한 빨리. 하지만 예수님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랬더니 차일즈는 내가 교회에 가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 애의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을 것이다. 난 교회에 가지 않는다. 우선 부모님의 종교가 다르기 때문이고 우리 아이들은 모두 무신론자였다. 사실대로 말하자면 난 목사들에 대해서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다. 내가 다녔던 학교마다 목사가 있었는데 하나같이 틀에 박힌 거룩한 목소리를 만들어 설교를 하곤 하는 것이다. 난 그게 싫었다. 왜 좀 더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목사들의 이야기가 순 거짓말처럼 들리는데도 말이다. 어쨌든 침대에 누워서는 도저히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 기도를 좀 해보려고 해도 좀 전에 써니가 날 못났다고 말하던 모습이 자꾸만 맴도는 것이었다. 결국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담배를 피워 물고 말았다. 입맛이 썼다. 펜스를 나온 후로 담배를 2갑은 좋게 피운 것 같았다. 자리에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가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기를 바랐지만 내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맞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다는 걸 알고 있었다. 누군지도 알 것 같았다. 투시력이라도 생긴 것 같았다. 누구시죠? 많이 무서웠다. 난 이런 일에는 아주 겁이 많았다. 문을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더 크게 말이다. 마침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자마 차림으로 문을 열었다. 날이 이미 밝았기 때문에 방의 불을 켤 필요는 없었다. 문 밖에는 써니와 포주 같은 엘리베이터 보이인 모리스가 서 있었다. 무슨 일이죠? 무슨 볼 일이라도 있나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별일은 아니요. $5만 더 주면 되는 거니까. 모리스가 말했다. 두 사람을 대표해서 그가 말을 하는 모양이었다. 써니는 입을 벌린 채 가만히 그 옆에 서 있기만 했다. 돈은 벌써 준 걸요? $5를 이 여자한테 줬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내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손님 $10를 주셔야죠.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잠깐이면 $10고 정오까지만 $15라고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잠깐은 $5고 정오까지면 $15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요. 문이나 열어보지. 왜 이러는 거예요? 심장이 방 밖으로 뛰어나갈 정도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최소한 옷이라도 입고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파자마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했다. 좀 들어갑시다. 모리스가 커다랗고 지저분한 손으로 나를 밀어붙였다.
그 바람에 뒤로 넘어질 뻔했다. 몸집도 무식하게 좋은 놈이었다. 다음 순간 써니와 그놈은 이미 내 방에 들어와 있었다. 마치 자기들 방이라도 되는 듯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었다. 써니는 창틀에 앉았고 모리스 자식은 의자에 앉아 목의 칼날을 느슨하게 잡아당기고 있었다. 그는 그때까지도 엘리베이터 보이의 제복을 입고 있었던 것이다. 난 불안했다. 좋아, 이제 그만 내놓으시지. 일하러 다시 가봐야 하는 몸이니까. 10번도 넘게 말했잖아요. 난 1센트도 더 줄 수 없어요. 저 여자한테는 이미 5달러를. 같은 소리는 그만 집어치우는 게 좋을 걸. 돈이나 내놔. 왜 내가 저 여자한테 5달러를 더 줘야 하는 거지? 난 큰 소리로 말했다. 날 속인 거요? 모리스는 입고 있던 제복 윗도리의 단추를 풀었다. 그 속으로 셔츠도 입지 않은 채 셔츠 칼라만 목에 달고 있었다. 그러고는 털이 잔뜩 난 뚱뚱하게 튀어나온 배를 앞으로 쑥 내밀었다. 아무도 속인 사람 없어. 그러니까 돈이나 내놓으란 말이야, 이 친구야. 싫어. 내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 자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정말 많이 지친 데다가 지루하기 짝이 없다는 듯한 얼굴 표정이었다. 정말 두려웠다. 내 기억으로는 그때 나는 팔짱을 끼고 있었다. 잠옷만 입고 있지 않았어도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을 것 같았다. 어서 내놓으라니까. 그는 내 앞에 우뚝 서며 말했다. 그 말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다. 돈 내놔. 그 자식은 정말 바보 같았다. 싫다고 그랬어. 쓴맛을 좀 봐야 되겠군 그래. 이러고 싶지는 않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 말이야. 어서 빚진 5달러나 내놔. 그가 말했다. 당신한테 빚진 돈 없어. 나한테 조금이라도 무슨 짓을 했다가는 큰 소리 지를 거야. 이 호텔 안에 있는 손님들을 전부 깨워놓을 거라고. 경찰이고 뭐고 다 말이야. 내 목소리는 무어같이 떨리고 있었다. 마음대로 해보라지. 목청이 터지라고 소리 한번 질러봐. 그래, 네 녀석 부모한테 장녀하고 같이 이런 곳에 밤을 지냈다고 알리고 싶단 말이지. 너같이 잘 사는 집 아들 녀석이 말이야. 그는 조잡하기는 했지만 상당히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다. 정말 그랬다. 그건 내가 걱정할 문제야. 처음에 10달러라고 말했으면 그건 문제가 달라. 하지만 분명히 정말 내놓지 못해? 그 녀석은 나를 문까지 밀어붙였다.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털이 잔뜩 난 백가죽 같은 것이 바짝 나를 내리누르고 있었다. 날 내버려둬. 어서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해? 난 여전히 팔짱을 낀 채로 이렇게 말했다. 난 정말 멍청했다. 그러자 써니가 처음으로 말을 했다. 이봐 모리스, 이 녀석 지갑을 가지고 올까? 저거 뭐라고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 위에 있었어. 그렇게 해. 내 지갑에 손대지 마. 이미 손댔는 걸. 써니가 5달러를 내 눈앞에서 흔들어 보이면서 말했다. 잘 봐. 당신이 내게 빚졌던 5달러야. 난 사기꾼이 아니니까. 갑자기 나는 울기 시작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러고 싶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다. 그래, 당신은 사기꾼은 아니야. 그저 5달러를 훔치는. 닥치지 못해? 모리스가 나를 밀었다. 이제 그만 내버려둬. 그만 가자. 저 사람한테 받아야 할 돈을 받았으니까. 이제 가면 되잖아. 어서 가자. 가야지. 말은 그렇게 하면서 모리스는 가지 않았다. 내 말대로 해. 그 사람 내버려 두라니까.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자기가 잘못한 건 조금도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모리스 자식이 대답했다. 그러더니 내 파자마 위 어딘가를 손가락으로 꽉 꼬집는 것이었다. 그게 어디라고 내 입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지독하게 아팠다. 난 그를 더러운 바보 같은 자식이라고 욕을 퍼부어댔다. 뭐라고 그랬어? 그는 기무거리처럼 손을 귀 뒤로 올렸다. 뭐가 어떻다고? 날 뭐라고 부르는 거야? 난 여전히 울고 있었다. 내가 봐도 난 정말 미쳐버린 것 같았다. 게다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했다. 이 지저분한 멍청한 녀석아, 넌 사람이라 속이는 바보 멍청이야. 한 2년만 지나봐. 니놈은 거리에서 커피값이나 구걸하는 말라 비틀어진 거지꼴이 될 테니. 떼국물이 흐르는 코트 위로 콧물이나 줄줄 흘리면서. 그러자 그가 날 한 대 후려 갈겼다. 난 그 주먹을 피하거나 몸을 숙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놈이 내 배에 엄청나게 한 방 먹였다는 것만 느낄 수 있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완전히 나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기는 했지만 그 인간들이 밖으로 나가는 것과 방문이 다시 닫히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던 기억이 나기 때문이다. 나는 그대로 꼼짝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스트라드레이트 놈에게 얻어맞을 때와 비슷한 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그랬다. 물에 빠져 죽는 게 이런 기분일 것 같았다.
숨을 쉬기가 너무나 힘들었다.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인 채 배를 움켜쥐고서 욕실로 향했다. 그렇지만 난 미쳐 있었다. 정말 그랬다. 욕실까지 반 정도 갔을 때 난 배에 총이라도 맞은 것 같은 연기를 하기 시작했다. 모리스 놈이 내게 총을 쏜 것이다. 욕실로 가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버번 같은 거라도 한 모금 마시는 것이다. 나는 욕실에서 나와 옷을 제대로 차려입고 권총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약간은 비틀거리며 걷고 있을 내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 계단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난간 같은 것을 붙잡고 입가에는 피를 흘리면서 그런 상태로 몇 층인가를 걸어 내려가는 것이다. 배를 움켜쥔 채 피를 사방에 뿌리면서 그러고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른다. 모리스란 놈은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자마자 총을 겨누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 놈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다가는 이내 급에 질린 목소리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하지만 난 총을 쏜다. 그놈의 털이 잔뜩 난 뚱뚱한 백가죽에 6발을 잇따라 쏜다. 그러고는 권총을 엘리베이터 아래로 던져버린다. 깨끗하게 지문을 닦은 뒤에 말이다. 그런 다음 기어가듯 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화로 제인을 불러 내 배에 난 총상을 치료하게 한다. 계속 피를 흘리고 있는 내게 제인이 담배를 물려주는 장면까지 그려보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건 망할 놈의 영화다. 영화는 사람을 망쳐버린다. 농담이 아니다. 난 1시간가량 목욕을 했다. 그리고는 침대에 누웠다. 잠이 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혀 피곤하지도 않았으니까. 하지만 마침내 나는 잠이 들었다. 그렇지만 나는 정말 자살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싶었다. 어쩌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땅에 떨어졌을 때 누군가가 내 몸을 덮어줄 거라는 확신만 있었다면 말이다. 피투성이가 된 내 모습을 바보 같은 구경꾼들에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15. 오래 잠을 잔 건 아닌 모양이었다. 눈을 뜨니 시간은 겨우 10시쯤 되어 있었다. 일어나 담배를 한 대 피웠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음식을 마지막으로 입에 댄 것이 보로사드와 에클리와 같이 영화를 보러 에그스타운에 갔을 때 먹은 햄버거 2개가 다였기 때문이다. 그때 이후로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한 50년은 전에 있었던 일처럼 느껴졌다. 전화는 침대 바로 옆에 있었다.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아침 식사를 시킬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행여 모리스 녀석이 가지고 올까봐 두려웠다. 내가 그놈을 다시 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미친 사람일 것이다. 그냥 침대에 누운 채 담배를 한 대 더 피웠다. 제인이 집에 돌아왔는지 전화를 해볼까도 생각했지만 그다지 내키지가 않았다. 결국 나는 셀리 헤이즈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다. 그 애는 메리 A. 우드르프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미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2주 전에 그 애가 편지를 보내서 그렇다고 알려줬었다. 난 그녀를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 년 동안이나 만나고 있었다. 전에는 내 무지함에 비해 그 애가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곤 했다. 셀리는 연극이나 희곡, 문학이나 그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누구라도 그런 것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이 멍청한지 아닌지를 알아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다. 셀리 같은 경우 그걸 알아내는데 몇 년이나 걸렸다. 나한테는 큰 문제가 있었다. 한번 끌어안아본 여자는 모두 똑똑하다고 생각해 버리는 것이다. 그 2가지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지금은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어쨌든 난 그녀에게 전화했다. 처음에는 하녀가 받았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가 받았다. 그리고 나서야 그 애가 전화를 받았다. 셀리, 예, 누구세요? 그건 정말 가식적인 대답이었다. 이미 내가 그 애의 아버지에게 이름을 밝혔기 때문이다. 홀든 콜필드야. 그동안 잘 있었어? 홀든 잘 지냈어. 너는 어떻게 지냈니? 그렇지 뭐. 넌 어땠니? 학교생활 말이야. 좋아. 그렇다는 건 너도 알잖아. 그렇구나. 그건 그렇고 오늘 시간이 어때? 일요일이지만 한두 군데쯤은 낮 공연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선 공연 같은 거 말이야. 같이 보러 가지 않을래? 좋아. 정말 멋지다. 멋지다라니. 내가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그건 멋지다라는 말이다. 너무 가식적인 말이기 때문이다. 순간적으로 그에게 같이 공연을 보고자 했던 건 잊어달라고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우리는 열심히 떠들고 말았다. 사실은 그녀가 혼자 떠든 거지만 내가 다른 말을 할 틈이 없었다.
처음에는 하버드 학생이라는 남자가 자신을 쫓아다녀서 귀찮아 죽겠다는 이야기였다. 그 남자는 신입생일 것 같았지만 당연히 그 애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를 해댄다는 것이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는 표현은 정말 기가 막혔다. 그러고 나더니 이번에는 육군 사관학교에 다닌다는 남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놈 역시 목을 맨다는 것이다. 정말 큰일이기는 했다. 난 그녀에게 빌트모어에 있는 시계탑에서 2시에 만나자고 말했다. 공연은 2시 30분 정도에 시작할 테니까 늦지 말라고도 했다. 그 애는 늘 약속 시간에 늦었다. 그리고 난 전화를 끊었다. 그 애는 나를 엄청나게 괴롭히기는 하지만 정말 미인이었다. 셀리와 만나기로 약속을 한 후에 난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고 짐을 쌌다. 방을 나서기 전에 어젯밤에 보았던 변태들이 뭘 하고 있는지 창문을 내다보았지만 방마다 모두 커튼이 내려져 있었다. 아침만 되면 그런 인간들은 극도로 얌전해지는 법이다. 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숙박료를 계산했다. 모리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전력을 기울여 내가 그놈을 찾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호텔을 나와 택시를 탔지만 마땅히 갈 곳을 찾기가 힘들었다. 갈 데가 없었다. 이제 겨우 일요일이었고 난 수요일까지는 집에 갈 수 없었다. 아무리 빨라도 화요일은 되어야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다른 호텔에 가고 싶지도 않았고 더 이상 머리 아프게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운전기사에게 그랜드 센트럴 역으로 가달라고 했다. 그곳은 셀리와 만나기로 한 빌트모어와 가까웠고 역에 있는 보관함에 짐을 넣어두고는 아침을 먹으러 가면 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배가 고팠다. 택시에 타고 있는 동안 지갑을 꺼내 돈이 얼마나 남은지를 보았다. 남은 돈이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 지난 2주 동안 왕의 몸값만큼 되는 돈을 써버린 것이다. 정말 그랬다. 난 실제로 씀씀이가 해펐다. 돈을 쓰지 않으면 잃어버렸다. 그리고 식당이나 나이트클럽 같은 데 가서 잔돈을 받아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래서 부모님은 무척 화를 내곤 하셨다. 내가 이런데 누가 부모님을 비난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만 아버지는 부자다. 수입이 얼마가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다. 아버지가 그런 일을 내게 말해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난 그 액수가 상당하리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아버지는 어떤 회사의 고문 변호사이다. 변호사들이란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기 마련이다. 아버지가 부자라는 걸 알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아버지가 언제나 브로드웨이 쇼에 투자를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말아먹기는 했지만 그래서 엄마는 아버지가 그럴 때마다 엄청나게 화를 내곤 한다. 엄마는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는데 동생 엘리가 죽음 다음부터는 그렇게 되셨다. 엄마는 정말 신경질적이다. 그것이 내가 다시 퇴학당한 것을 엄마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짐가방을 역의 보관함에 맡겨놓고 작은 샌드위치 바에 들어가서 아침을 먹었다. 오렌지 주스, 베이컨과 달걀, 토스트와 커피. 나로서는 굉장히 아침을 많이 먹은 셈이다. 보통 때는 오렌지 주스만 약간 마시고 마는데 말이다. 난 지독하게 조금 먹었다. 정말이다. 내가 이렇게 삐쩍 마른 이유이기도 하다. 몸무게를 불리기 위해서는 전분이니 뭐냐는 온갖 것들이 잔뜩 들어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나가서 음식을 먹을 일이 있으면 보통은 스위스 치즈 샌드위치에 우유 한 잔만 먹을 뿐이다. 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유 속에는 비타민이 잔뜩 들어있으니까 말이다. 내가 달걀을 먹고 있을 때 가게 안으로 가방 든 수녀 2명이 들어왔다. 다른 수녀원으로 옮겨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은 바로 내 옆에 앉았다. 들고 온 가방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 같기에 내가 도와주었다. 아주 싸구려처럼 보이는 가방으로 진짜 가죽이 아니었다.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건 알지만 난 누구라도 싸구려 가방을 들고 있는 것이 싫었다. 좀 잔인한 말이긴 하지만 그런 싸구려 가방을 들고 있는 사람까지도 싫어지는 것이다. 예전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다. 잠깐이긴 하지만 엘크론 힐즈에 있을 때 딕 슬래글이라는 녀석과 같이 방을 쓴 적이 있었다. 그 녀석은 정말 싸구려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가방을 성반 위에 올려놓지 않고 침대 밑에 처박아 두곤 했는데 내 가방과 나란히 올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은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차라리 내 가방을 버리든가 그렇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그 녀석의 가방과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내 가방은 마크 크로스사의 제품으로 진짜 가죽이었다. 가격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결국 나는 슬래글이 열등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 가방을 내려 침대 밑에 넣어두었다. 그때 그 녀석이 이상한 짓을 한 것이다.
다음날 내 가방을 침대 밑에서 다시 꺼내 선반 위에 올려놓는 것이 아닌가. 그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를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좀 걸렸다. 그 녀석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가방이 자기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놈은 정말 그랬다. 그렇게 웃기는 녀석이었다. 예를 들어보자면 그는 노상 내 가방에 대해 빈정거렸다. 그 자식의 말에 따르면 내 가방은 너무 새 것이고 부르주아 같다는 것이었다. 부르주아라는 말은 그 녀석이 즐겨 쓰는 말이었다. 그 말을 어디서 읽었든지 아니면 어딘가에서 주워 들었던 모양이었다. 그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부르주아 같다고 말했다. 심지어는 만년필조차도 내내 그 만년필을 빌려 쓰면서도 부르주아라고 떠들어댔다. 그놈과는 겨우 2달 동안만 방을 같이 썼다. 우리 둘 다 옮겨달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우스운 일은 방을 옮기고 보니까 그 자식이 보고 싶어졌다는 것이다. 그 녀석은 유머 감각이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재미있게 지냈던 적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놈도 나를 보고 싶어 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그가 내 물건을 가지고 부르주아라고 말했을 때는 그저 장난이었다. 그래서 나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었다. 사실 약간은 재미있기도 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이상은 농담이 아니었다. 같이 방을 쓰는 친구의 것보다 내 가방이 훨씬 고급일 경우에는 사이좋게 지내기가 어려운 법이다. 정말 똑똑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가방이 더 고급인지 따위에 신경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기 어렵다. 스트라드레이트 같이 바보 같은 자식과 방을 같이 쓰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적어도 그 자식의 가방은 내 것만큼 고급이었기 때문이다. 어쨌든 수녀들이 내 옆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화가 오가게 되었다. 바로 옆에 앉은 수녀는 수녀들이나 구세군들이 크리스마스 모금을 할 때 사용하는 지프로 만든 바구니를 가지고 있었다. 큰 백화점이나 길 모퉁이, 오븐가 같은 곳에서 그 사람들이 그런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수녀가 그만 바닥에 바구니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내가 주워주었다. 그러면서 자선사업 같은 것을 위해 모금을 하러 다니고 있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수녀는 아니라고 대답하면서 가방에 짐을 꾸리는데 도저히 들어가지 않아서 그냥 들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 수녀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정말 상냥하고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코가 크고 아무리 봐도 보기 좋다고 할 수만은 없는 철퇴 안경을 쓰고 있었다. 그렇지만 정말 친절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만약 모금을 하고 계신 거라면 저도 조금 기부하고 싶은데요. 가지고 계시다가 모금을 할 때 넣어주셔도 좋고요. 정말 고마워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 같이 있던 다른 수녀가 나를 쳐다보았다. 그 수녀는 커피를 마시면서 작은 책을 읽고 있었다. 성경처럼 보이기는 했지만 너무 얇았다. 그렇지만 성경 계열의 책인 건 분명 확실했다. 두 사람은 아침 식사로 토스트와 커피를 먹고 있었다. 그걸 보자 나는 우울해졌다. 내가 베이컨이나 달걀 같은 것을 먹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토스트와 커피밖에 먹지 않는다는 사실이 싫었다. 수녀들은 내가 기부한 $10를 받았다. 그러고는 내게 그만큼이나 내도 괜찮은지를 물어보았다. 돈이 많이 있다고 대답해 주었지만 그다지 믿는 눈치가 아니었다. 그렇지만 결국은 그 돈을 받아들였다. 지나칠 정도로 고맙다는 인사를 많이 해서 당혹스러울 정도였다. 난 화제를 일상적인 것으로 돌려 수녀들에게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어보았다. 두 사람은 학교 선생인데 시카고에서 왔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168번가인지 186번가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주택가에 붙어있는 수녀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거라고 했다. 옆에 앉아있던 안경을 낀 수녀가 자기는 영어를 담당하고 있고 다른 수녀는 역사와 정치를 가르친다고 말해주었다. 나는 내 옆에 앉아있는 수녀가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책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읽을 것인지가 갑자기 궁금해졌다. 책이라고 반드시 성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 말이다. 토마스 하디의 귀향 같은 작품을 보더라도 연인인 유스티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말이다. 그녀는 그렇게 선정적인 인물은 아니었지만 수녀라는 사람들이 그녀에 대한 대목을 읽을 때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가 너무나 궁금했다. 그렇지만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는 않았다. 그저 영어가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정말이에요. 그거 아주 반가운 일이네요. 안경 낀 영어 선생이라는 수녀가 말했다. 올해는 무슨 책을 읽었어요? 정말 궁금하네. 그녀는 정말 상냥했다. 주로 앵글로색손족에 관한 책이었어요. 배우 울프니, 그랜델이니, 나의 아들 로드랜달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교과서 외에도 많은 책들을 읽어야 했죠. 토마스 하디의 귀향이니,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어스. 로미오와 줄리엣을 읽었군요. 정말 대단한 작품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다지 수녀 같아 보이지는 않았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괜찮은 작품이었어요. 단지 몇 군데 정도 마음에 들지 않은 대목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정말 좋았어요. 어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죠? 기억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녀와 로미오와 줄리엣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는 건 좀 쑥스러운 느낌이 들기는 했다. 그 희곡에도 성적인 부분이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수녀를 상대로 그런 작품을 이야기한다는 건 좀 그랬다. 하지만 그녀가 물어보았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는 인물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괜찮기는 하지만 글쎄요. 가끔씩 사람을 화나게 만든다고나 할까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었을 때보다 마큐시오가 살해당하는 장면이 더 가슴 아팠어요. 사실 마큐시오가 이름이 뭐였더라 그 줄리엣의 사촌이라는 사람한테 살해당한 후부터는 로미오를 좋아할 수가 없었어요. 티볼트 말이죠. 맞아요, 티볼트. 난 늘 그 작자의 이름을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그건 로미오의 잘못이었으니까요. 전 그 희곡에서는 마큐시오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몬트규 가와 케플레 가의 사람들도 다들 괜찮아요. 특히 줄리엣이 말이죠. 하지만 마큐시오만큼은 아니에요. 그는 뭐라고 말해야 좋을까요? 아주 영리하고 재미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구라도 살해당하는 걸 보면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요. 특히 그처럼 영리하고 재미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런 경우는 더하죠. 로메오와 줄리엣은 적어도 자기들이 잘못으로 죽었지만 말이에요.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녀가 물었다. 더 이상 로메오와 줄리엣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었다. 난 펜시에 다닌다고 대답했다. 그녀도 들어본 적이 있으며 아주 좋은 학교에 다닌다고 말해주었다. 굳이 아니라고 대답하지는 않았다. 그러자 다른 수녀, 역사와 정치를 가르친다는 수녀가 그 방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내가 두 사람의 계산서를 집었지만 그녀들은 내가 돈을 내게 하지 않았다. 안경을 쓴 수녀가 내게서 계산서를 도로 받아갔다. 정말 친절하군요. 아주 착한 학생인 것 같아. 정말 상냥한 여자였다. 그녀를 보고 있자니 기타에서 만났던 어네스트 모로의 엄마가 떠올랐다. 미소 지을 때는 정말 그랬다. 같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어요. 나도 역시 즐거웠다고 대답해 주었다. 정말 그랬다. 수녀들과 얘기하는 내내 갑자기 가톨릭 신자냐고 물어볼까봐 불안하지 않았다면 더욱 즐거웠을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언제나 상대방이 가톨릭 신자인지를 물어본다. 특히 나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내 성이 아일랜드계이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계통은 대부분 가톨릭 신자였다. 사실 우리 아버지는 가톨릭 신자였었다. 하지만 엄마와 결혼했을 때 가톨릭을 버렸다. 하긴 가톨릭 신자들이란 상대방의 성을 알지 못하더라도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곤 한다. 예전에 후튼에 다닐 때 루이스 샨이라는 아이를 알았던 적이 있었는데 그도 가톨릭 신자였다. 그 학교에 갔을 때 가장 처음 만났던 아이였다. 어떻게 알게 되었냐 하면 개학식 날 신체 검사를 받기 위해 양호실에 있을 때 대기석 첫 번째 의자와 두 번째 의자에 나란히 앉게 돼서 알게 된 것이다. 우리는 테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아이는 테니스에 관심이 많았고 나 역시 그랬다. 여름마다 포레스트 힐에서 열리는 전국 대회를 보러 간다고 했다. 그래서 나 역시 그렇다고 말했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 동안 테니스에 대해서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애는 테니스에 대해 그 나이 또래들보다 많이 알고 있었다. 정말 많이 알고 있었다. 그런데 한참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중간에 갑자기 내게 이렇게 묻는 것이었다. 너 이 동네에 성당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그 말을 하는 의도가 내가 가톨릭 신자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려는 것이 확실했다. 정말 그랬다. 그 애가 무슨 편견을 가진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저 궁금했던 모양이었다. 그 애는 테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즐기고 있었지만 내가 가톨릭 신자라고 말했다면 더욱 신이 났을 것이다. 그런 종류의 일들은 나를 정말 짜증나게 만들곤 한다. 그렇다고 우리 대화가 엉망이 되어버린 건 아니었다.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지만 더 좋았던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두 수녀가 내게 가톨릭 신자가 아니냐고 묻지 않았다는 사실이 기뻤던 것이다. 그걸 물어보았다고 해서 대화가 이상해지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이 아이가 약간은 달라졌을 테니까 말이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가톨릭을 비난하는 것은 아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내가 가톨릭 신자였다면 아마 나도 그랬을 테니 말이다.
이건 아까 이야기했던 가방과 같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건 즐겁게 대화를 나누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수녀들이 막 나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난 그만 너무나도 멍청하면서 당혹스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다. 그때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그녀들과 인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그만 실수로 두 사람의 얼굴에 연기를 내뿜고 말았던 것이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만 그렇게 하고 말았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사과했다. 두 사람은 공손하면서도 상냥하게 대해주었지만 난 몸둘 바를 몰랐다. 두 사람이 떠나자 난 겨우 $10밖에 기부하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셀리 헤이즈와 공연을 보기로 했기 때문에 표를 살 돈은 남아있어야 했다. 그렇긴 했지만 여전히 후회되었다. 망할 놈이 돈 같으니라고. 돈이란 언제나 끝에 가서 사람을 우울하게 만들어버린다.